안녕하세요. 저 지안에듀에서 한국사 담당하는 임찬호라고 합니다. 최근 받으셨죠? 교재는 저랑 이제 한능검 시험 대비해서 보실 건데, 원래 계리직에 한국사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바뀐 시험에서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됐거든요.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시작하실 때 이제 기본적인 제가 그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뭐 한능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일단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요게 이제 두 개로 구분되는데 이제 지금은 기본하고 심화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은 저희가 볼 게 아니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게 그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게 심화에서 3급 정도 필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은데 점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총 50문제를 보시게 될 건데 그 중에서 60점 이상이 3급이고 70점이 2급, 80점이 1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동일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3급이니까 한 60점 정도 맞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문항에 따라서 배점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배점이 좀 차이가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좀 높고 뭐 2점짜리도 있고 좀 쉬운 문제는 좀 배점이 낮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단순해요. 저희가 60점을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심화에서. 그러면 전체 문제에서 딱 절반을 맞춘다고 가정하면 50점이잖아요. 그럼 이게 25문제거든요. 50점이. 그럼 나머지 25문제에서 10점만 더 맞으면 되는 거예요. 10점만 더 맞으면 저희는 이제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한국사가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운 파트들이 좀 있긴 있어요. 특히 뒷 파트에 가면 독립군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그쪽 파트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또 만점을 맞거나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시험이 있었을 때는 이게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를 받아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생이 결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는 거였지만, 지금 한국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뭐 자격으로 바뀌었으니까 한능검의 기준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시험은 1년에 시험이 총 고급 시험만 놓고 보면 한 6번 있어요. 6번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본부터 고급까지 다 보는 시험까지 하면 분기별로 한 번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기별로 한 번씩 있어서 1년에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제가 일정으로 보시면 아마 10월 말에 한 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2월에 또 한 번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분기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이면 마지막 분기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년에 4번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그렇게 뭐 난이도가 심하라고 해서 옛날 공무원 시험처럼 막 지엽적인 문제나 너무 지엽적이어서 디테일한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딱 정답이 떨어지는 문제만 내고 있기 때문에 옛날 공무원 시험처럼 지엽적인 부분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안 나오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한국사 관련 시험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게 이제 아마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일 거예요. 그게 이제 일단 뭐 수능은 한 40만 명 보는 거고, 고등학교 애들이 필수니까.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도 대체가 되면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또는 학생들 중에서 이 한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꽤 많아요. 응시 인원이 꽤 많아서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보는데, 문제 형태가 좀 달라요. 잠깐만 보시면 옛날의 문제들은, 한국사 관련 문제들은 뭐였냐면, 첫 번째 유형은 단순 암기형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제를 하나 주고 이거 아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이런 업적을 남긴 왕은 누구냐. 이 왕의 업적은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예요. 지금도 출제가 되긴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경향은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료를 줘요. 이게 사료 제시형이라고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료를 준 다음에 그 사료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게 하는 형태예요. 요게 두 번째 단계인데 보통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쓰는 형태예요.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쓴 형태가 이 정도의 형태고, 최근에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나 또는 만화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문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상의 대화를 하는 두 명의 사람이 그림으로 그려져요.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뭐가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요 두 개의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두 개의 형태가 나오고, 특별히 뭐 만화 형태의 문제는 그냥 대화 둘이 하고 있는 대화를 보고 역사적인 사실을 맞추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만 아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 제시형 문제는 주로 유물이나 유적 같은 걸 주거든요. 그래서 유물이나 유적을 주고 이 유물이나 유적이 어떤 건지 맞춰보라고 주는 형태예요.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원래 저도 이제 공무원 반 수업을 할 때는 교재에서, 올해 교재를 좀 바꿨는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때문에 그림이나 또는 이런 역사 관련 그림들이나 사진들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요번에는. 그래서 사진이 좀 많을 거예요. 요번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때문에 교재를 좀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옛날 공무원 시험 교재들은 페이지 두께가 거의 1000페이지 나왔어요. 그건 이제 한 문제도 더 맞춰야 합격에 가까워지니까 디테일한 부분이나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하려고 냈는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서 교재의 두께가 되게 얇아졌어요. 교재의 두께가 되게 얇아졌고, 요 정도만 하셔도, 지금 교재가 되게 얇게 보이실 텐데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시험을 먼저 봐두시고,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자격을 획득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에 시험을 봐야 되는, 저희가 뭐 우편금융이라든지 컴퓨터 일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따두시는 게 좋아요. 빨리 따두셔야 돼요. 어차피 이게 있어야 시험을 보는 거니까.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공부할 과목이 한국사라는 과목인데, 이게 어떤 과목인지 아세요? 뭐 학교 다니실 때, 이미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한국사라는 과목을 공부하셨고, 그래서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건 아시는데, 일단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고 있는 한국사의 교육 범위가 있어요. 저희도 요 순서에 따라서 배울 건데, 제일 먼저 나올 단원이 뭐냐면 선사시대예요. 좀 이따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할 때 배우실 건데, 선사라는 말이 뭐냐면 역사사에 먼저 선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글자, 문자의 사용 여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글자가 발명이 되면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아직 글자가 없는 거예요. 글자가 없으니까 기록이 없는 거고,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려면 이 시대 사람들이 남긴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선사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디냐면, 우리한테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한국사에서는 청동기까지 포함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수업할 때 말씀드릴 텐데, 원래 세계사적으로 보면 글자가 등장하는 게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부터가 역사 시대가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청동기 시대에 글자를 썼다는 증거가 아직 없어요. 우리는 철기부터 글자가 썼다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사에서는 선사시대까지를, 청동기까지를 선사시대로 분류합니다. 그죠? 뭐 이걸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시험에 물어보진 않으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끝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무슨 청동기, 그리고 이제 철기 부분의 일부도 좀 배우세요. 철기 부분에 뭐 초기 철기 국가, 교과서명으로는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철기시대 일부까지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기시대 이야기를 할 건데, 제일 먼저 배우실 게 고대사회예요. 이 고대사회에 해당하는 게 어디냐면, 여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삼국시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시대를 저희가 남북국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시대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다음이 끝나게 되면 중세 시대를 배우세요. 이 중세가 어디냐면 이게 고려 시대예요. 그래서 고려 시대를 배우시게 될 거고 그 다음이 조선인데요. 사실 한국사 책의 절반이 조선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조선시대 기록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 남아있거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이 제일 많다 보니까 교과서에도 조선시대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선시대를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보통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나눠요. 양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그 앞을 조선 전기라고 부르고 요거를 교과서에선 근세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요 시기가 조선 전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좀 거칠게 나누면 임진왜란 앞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까지. 그럼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그 뒤가 나오겠죠. 여기를 교과서 명칭으로는 근대사회의 태동 이렇게 불러요. 이게 어디냐면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25대 임금인 철종까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때가 조선 후기가 돼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요 5개 단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5개 단원을 전근대사라고 불러요. 앞전자예요. 그러니까 근대사의 앞에 있는 시대. 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근대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되면 뭐가 되냐면 고종이 즉위하시고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부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때를 근대사회의 전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말씀드린 고종,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대원군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전까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1910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요 시기가 이제 일제강점기예요. 저희가 흔히 일제시대라고 부르는데 교과서의 원래 명칭은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일제시대가 되는 거고 1945년 해방이 되겠죠. 해방이 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가 현대사 파트예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총 8개 단어로 되어 있고 이쪽 뒷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쪽 뒷파트를 근현대사라고 불러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총 8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시험에서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기준으로 하시면 모든 단원에서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빼먹는 단어는 없어요. 빼먹는 단어는 없는데 공부하시면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사실은 여기 있는 조선 전기 그리고 여기 조선 후기부터 여기 있는 일제강점기까지가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요 3개 단원이. 요게 한 절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만 잘 맞춰도 그 3급은 넘어가요. 3급은 넘어가요.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기록도 제일 많고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중요하다 보니까 사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파트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가 시험 범위에서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쪽 파트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쪽 파트가 좀 어렵고 나머지 파트들은 좀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현대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뭐가 나올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대사 파트는 학생분들이 듣기도 많이 들으셨고 실제로 경험하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현대사 파트는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마 공부해 보시면 이쪽 파트가 좀 양이 많을 거예요. 양이 많을 거고 그래서 이쪽 파트 공부할 때를 조금 어려워하세요. 근데 뭐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걸 막 옛날 그 공무원 시험처럼 막 뒤에 어디 구석에 있는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뭐 이게 막 못할 거다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이럴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험 범위는 없어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보면 교과서에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시험 범위 이렇게 딱 정해주는데
공무원 시험이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자체에는 시험 범위라는 게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체가 다 나오는 거죠. 전체가 다 나오는데, 그렇다고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직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들,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요 정도의 범위들은 아예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험 범위라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까지, 요 정도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거,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녔거나 우리 사회의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뭘 배우시게 될 거냐면, 각 단원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4개의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의 정치, 고대의 경제, 고대의 사회, 고대의 문화. 그게 끝나면 중세의 정치, 중세의 경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시험 범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정치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할 얘기가 제일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잘 해놓으시면 경제나 사회 파트는 어렵지 않아요. 거의 이 내용의 반복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치 파트를 잘 해놓으면 경제와 사회는 그냥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는 이 문화사 파트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단순 암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한국사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사를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면 한국사라는 과목을 좀 좋아하시면 돼요. 학교 다니실 때도 보시면 친구들 중에 어느 학교에나 이 역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공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얘기잖아요. 아, 신라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라시대의 정치구조는 이랬구나. 신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지? 그 당시 사회는 어땠지? 이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뭐 전쟁이 나거나 또는 집권 세력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거나 반란이 일어나려면 뭔가의 배경이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전쟁하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옛날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얘기가 있는데 문화는 그런 게 없어요. 문화는 그냥 그 시대에 만들어진 책, 그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 그 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 이런 거 배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도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역사책에서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등장한 첫 번째 사례였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첫 번째 탄핵된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역사책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는 겪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아마 이걸 책에서 배워야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뭔가의 이유가 있었고 어떻게 전개됐고 결과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만약에 요즘 시대에서 문화사 파트를 내면 요즘 아주 잘 나가는 가수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왜 BTS라고 있잖아요. BTS가 막 빌보드 차트 1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다음 중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찍었던 노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도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거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럼 우리도 못하는데 옛날 애들이 아니지. 우리 후손들은 그걸 책에서 외워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그 요즘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을 막 섞어 놓은 다음에 다음 중 BTS 멤버로 옳게 묶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못해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는 좀 단순 암기가 필요해요. 단순 암기가 필요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어떤 배경들이나 어떤 사건들이 전개되는 이유가 있는데 문화사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가 필요해서 학생들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흔히 한국사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한국사를 알려면 기본적인 지식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암기 과목이라고만 생각하면 망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기본적인 역사적 지식들은 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이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라고 학생들이 얘기하지만 영어를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을 잘 보지 못해요. 근데 한국사하고 영어 중에 외워야 될 게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영어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 책은요, 한국말로 쓰여 있어요. 읽으면 다 뭔지 알아요, 이거. 이거 뭔지 다 아는데 영어는 단어도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읽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뭐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컴퓨터 일반도 마찬가지고요.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의 핵심은 암기예요, 암기. 암기인데 한국사가 유독 외울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람 이름, 무슨 여러 개의 단체, 뭐 여러 가지의 사건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다 비슷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길 거 아니에요. 어차피 특별히 세자 아니면 네자일 거고, 그 다음에 이름도 뭐 김씨 아니면 이씨고, 박씨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열심히 외웠거든요. 근데 이게 잘 까먹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태도가 생기냐면, 문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요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사라는 과목이 휘발성이 좀 강해요. 잘 까먹어요. 잘 까먹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고, 아, 외워도 외울 게 양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한국사를 잘 하시려면 일단 한국사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달 정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진행이 될 건데 10월 말쯤에 시험 들어가셔도 아마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내고 나머지 실제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과목들을 좀 집중하시면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일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어쨌든 이게 지금 자격은 통과가 돼야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요즘에 보면 어떤 특징들을 좀 보이냐면 학생들이 시험 보는 과목에 되게 집중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컴퓨터 일반이든 뭐 이런 또 뭐 있죠? 그 우편금융이든 뭐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해서 그걸 되게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정 같은 자격시험을 계속 뒤로 밀어놔요.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이거 통과 못하면 시험 볼 자격 자체가 없거든요. 시험 볼 자격 자체가. 근데 자꾸 미뤄요. 자꾸 미루는 이유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을 안 보니까. 근데 그렇게 밀어놨다가 나중에 시험이 공고되고 일정이 땡겨지기 시작하면 일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 자격증 따느라고 시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따두시는 게 맞아요. 요즘은 한국사 능력검정 원래 시험의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었는데 요즘 이거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따놓으시면 계속 그냥 가는 거니까 공부하실 때 한 번에 빨리 끝내서 빨리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빨리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만 저희가 이제 10월 달까지 10월 달에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한 7주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7주 동안만 잘 하시면 뭐 뒤에 파트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 시험에 가셔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2달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수업을 빼먹으시면 안 돼요. 수업 빼먹으시면 이게 진도가 한 번 빼먹으면 다음번에 또 나오기 싫거든요. 그리고 동영상도 바로 안 올라갈 거예요. 바로 안 올라가서 아, 빼먹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듣고 와야지. 근데 그 동영상이 없어요. 없어서 좀 이따 올라갈 거라서 그래서 미리 좀 그러니까 빼먹지 마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수업 시간에 꼬박꼬박 나와서 빨리 끝낸다라는 마인드 가지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전 예습은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예습해봐야 뭐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시간을 쓰시는 건 별로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물론 하시는 게 좋긴 하죠. 근데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좋은데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안 해서 예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신데
수업 시간에 오셔서 수업만 잘 들으시면 돼요. 수업만 잘 들으시면 되고 대신 복습은 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배우셨잖아요. 그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배운 내용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교재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교과서의 두께를 좀 얇게 만들다 보니까 문제를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따로 해드릴 거예요. 제가 따로 문제 풀이는 해드릴 거고, 이게 또 한국사 능력검정 같은 경우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기출문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작권 계약도 맺어야 되고, 뭐 그 저작권을 그 문제를 사용하기 위한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문제를 실을 수가 없어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제가 따로 문제를 만들든지 뭐 해서 그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관련 문제를 좀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정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면 국사편찬위원회라고 치시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최근 기출문제 10개가 올라와요. 10회 분량이 오는데 이게 한 회분당 50문제니까 10개면 50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든지 충분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배운 부분은 뭐 난 좀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배우신 범위까지 풀어보시면 돼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영어는요, 자꾸 영어 얘기를 하는데 영어나 다른 과목들은 제가 오늘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게 시험에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얘는 나와요. 오늘 공부하고 가면 고시대는 맞춰요. 오늘 고시대는 맞추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아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옛날 얘기라고 들으시면 돼요. 옛날 얘기라고 들으시면 되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그 수업의 진도의 압박 때문에 배경 얘기 이런 걸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선생님들이 야 밑줄 쳐봐, 야 이거 중요하다, 별표 외워, 그리고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가죠.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리고 시험 끝나면 다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미없는 과목처럼 느껴지는데, 전 가능하면 요 배경 얘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벌이는지. 그러면 아, 배경이 나왔으니까 아마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예나 지금이나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저희나 뭐 기술도 달라졌고 문화도 달라졌습니다만 인간이라는 게 사고하는 게 비슷해요. 옛날 사람들이나 저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 분들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수업 잘 빼먹지 말고 나오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습은 하자. 요것만 해주시면 특별히 문제 없이 끝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뭐 기본적인 OT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진도를 가볼까요? 6페이지로 가시죠. 물이 이렇게 PT병이 얇으니까 막 계속 소리가 나네요.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역사를 구분할 때요. 사실 역사의 핵심이 뭐냐면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시대를 구분하는데 구분하는 방법 중에 지금 보신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내용은 기준이 뭐냐면 글자의 사용 여부예요. 아까 잠깐 얘기해 드렸듯이 문자의 사용 여부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쓰면 역사시대고 글자가 없으면, 그래서 기록이 없으면 선사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사로 보면 청동기 시대부터 글자가 나왔지만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 글자가 썼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세계 4대 고대 문명, 막 4대 문명 그래가지고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막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때 아시아에 관련된 뭐 인도 말고 인더스 문명 말고 중국 문명을 하나 배우세요. 황하강 유역의 뭐 중국 문명 이렇게 배우시는데, 그거 배울 때마다 꼬박꼬박 같이 나왔던 게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가 중국의 황하 문명을 배울 때, 중국 문명을 배울 때 교과서에서 뭘 배우냐면 한자의 기원, 거북이 등껍질에다 썼던 한자의 기원, 이래서 배우는 문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게요? 그게 갑골 문자거든요. 기억나시죠? 이거 중학교 애들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중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주입식 교육의 승리예요. 주입식 교육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얼마나 배웠으면 지금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갑골 문자가 기억이 나잖아요. 주입식 교육의 승리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그 4대 문명이 전부 청동기 문명이에요. 그래서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글자가.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글자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증거가 없고 우리는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여기까지 글자를 썼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철기 시대가 돼야 글자를 썼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럼 봐요. 지금 저희가 역사를 구분할 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할 때는 글자의 사용 여부를 구분했는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뭘로 구분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의 재료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의 재료가 돌멩이냐, 청동이냐, 철이냐, 요거예요, 요거. 근데 돌멩이를 쓰는 시대를 우리가 석기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석기시대가 너무 길어요. 이게 너무 기니까 요걸 학자들이 다시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눠놨고 그 다음에 석기시대가 끝나고 청동을 사용하는 시대가 청동이죠. 청동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철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의 재료가 대부분 철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포스코가 잘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철을 대신할 뭔가의 재료가 나온다면 우리가 살고 있던 철기시대도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의 재료의 대부분이 철인 거죠. 그래서 이건 도구의 재료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시험에서 묻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실 게 선사시대에서 석기시대인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배우실 거예요. 시험 문제는 단순합니다. 구석기, 신석기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 이게 어느 시대 건지를 찾아내게 해요. 그러니까 구석기와 신석기의 특징을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징을. 쉬워요. 어렵지도 않고요. 나중에 가면 학생들이 저보다 석기시대, 선사시대는 저보다 더 잘해요. 쉬워서 그래요. 봐요. 이게 시기로 보면 언제부터냐면 우리나라 구석기가 약 70만 년 전부터예요. 70만 년 전부터고 신석기가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이에요. 1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가 시작됐고 신석기는 10,000년 전부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신석기를 주고 BC 8000년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짓말했어. 10,000년 전이 애들이 8000년 전이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BC 8000년이 10,000년 전이에요. 아시죠? 저희는 기원 후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기원 후 2023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BC는 기원 전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서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서기 2023년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걸 앞에를 BC, 저희가 살고 있는 기원 후를 AD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부터 2023년이냐면 서양 애들은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연도를 셉니다. 그래서 BC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카드? 이러시면 안 되고 BC는 뭐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이전. 그럼 AD는 애프터 도미네. 예수 탄생 이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서기라고 부르는 거죠. 요걸. 그래서 기원전 8000년경.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둘 다 도구를 지금 돌멩이를 사용하는데 이 도구가요. 석기시대인데 이걸 구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봐봐요. 여기서 도구를 사용할 때 여기 있는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뗀석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신석기인들부터 썼던 도구의 이름을 간석기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도구의 제작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선사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면 이 시대 사람들이 남긴 유물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그냥 상상하시면 잘해. 구석기 시대 인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구석기인들은 아직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냥을 하거나 뭐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막 이러거든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냥하는 걸 저희가 좀 어려운 말로 수렵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상상을 해봐요. 어느 날 구석기인들이 사냥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약하니까 혼자 사냥은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갔겠죠, 몇 명이. 맘모스 같은 커다란 동물을 사냥하러 간 거예요. 커다란 동물을 사냥했는데 지금 무기가 없잖아요. 동물을 사냥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자연계에서 가장 흔하게 얻을 수 있는 무기가 뭐게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거나 가끔 좀 거친 친구들이 자연계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무기를 갖고 공격하셨던 적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자연계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그러니까 아마 구석기인들이 돌멩이로 여기 있는 짐승을 사냥했을 거예요. 근데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어느 날 구석기인들이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이 돌이 우연히 커다란 돌에 부딪혀서 얘가 깨지든 깨진 거예요. 돌멩이가 우연히. 근데 이게 깨졌는데 깨지고 보니까 우연히 이게 되게 날카롭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보면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봐라. 돌멩이를 깨트리니까 날카로워지네. 그럼 이걸 사냥하기에 좋겠는데 그날부터 구석기인들이 돌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돌에서 이 돌의 조각을 떼어냈다. 그래서 이걸 뗀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떼어냈다고 해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돌이라는 게 돌을 이렇게 깨트려서 도구를 만들다 보면 돌이 깨질 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깨지잖아요. 어느 날은 좀 이렇게 너무 작게 깨질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뭐 좀 뭉툭하게 깨질 수도 있고. 근데 이 신석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도구를 좀 더 날카롭고 쓰기 좋은 상태로 이 돌멩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간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뾰족하고 더 쓰기 좋은 형태로 간 거죠. 이렇게 하는데 얼마 걸린 거게요? 깨트리다가 돌을 갈기 시작하는데 69만 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현대로 올수록 지금 현대의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깨트리던 돌에서 가는 돌로 오는데 69만 년이 걸렸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 이게 변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질 거고. 어쨌든 뗀석기와 간석기의 구분은 그거예요. 뗀석기는 돌을 깨트려서 간석기는 돌을 갈아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둘 다 재료의 도구는 돌멩이고요. 그런데 이게 구석기가 너무 길어요. 69만 년이나 걸리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구석기 시대를 다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했냐면 구석기 시대를 다시 너무 기니까 시대를 다시 구분해서 구석기 시대의 도구의 제작 방법으로 구석기 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이렇게 나눈 거예요. 구석기를 다시. 그래서 전기 구석기는 뭐냐면 이게 도구의 제작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구를 만들어서 이 도구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쓰여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나의 도구가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용 도구와 그 다음에 사냥용 도구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멩이 가지고 사냥도 하고 짐승 잡아오면 이 돌멩이 갖고 음식도 만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대표하는 도구가 뭐냐면 너무 좁네요. 좀 길게 쓰죠. 전기구석기를 대표하는 게 주먹도끼 또는 집게. 말 그대로예요. 찍을 때 쓰는 게 집게고 찌를 때 쓰는 게 찌르개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중기구석기가 돼요. 중기구석기가 되면 도구의 쓰임새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석기를 하나의 용도로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의 도구가 물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용도로 쓰였다라는 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기구석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글깨나 밀깨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글깨는 뭐 할 때 쓰겠어요? 긁을 때. 밀깨는 밀 때.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이걸로 사냥을 하진 않았을 텐데. 예를 들면 구석기인들이 맘모스 사냥하러 가서 맘모스 등 이렇게 긁어준 다음에 죽어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사냥할 때 썼던 도구는 아닌데 어디다 썼을까? 지금 기록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상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인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거 음식 만들 때 썼나 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기구석기에는 음식을 만드는 특별한 도구가 보이지 않았는데 중기구석기가 되니까 사냥용 도구와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구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원래 그래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도구의 쓰임새가 나눠집니다.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집에서 사용하는 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칼로 뭐 생선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러다가 과일 먹으면 이 칼 가져와서 깎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발전하죠? 그럼 이제 어머니가 쓰시는 부엌칼이 있고 과일 깎을 때 쓰는 과도가 따로 나와요. 좀 더 발전하죠? 그럼 요즘은 과도 갖고 빵 안 잘라요. 케이크 자를 때는 케이크용 칼이 따로 있죠, 저희. 그리고 가끔 TV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부잣집 같은 경우에 편지 봉투 뭐로 자르는 줄 아세요? TV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저도 막 부잣집이 아니라서 저희 집엔 그런 거 없는데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저희는 봉투 어떻게 뜯어요? 봉투 뜯어보셨죠? 우편물 오면 봉투 어떻게 뜯으세요?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뜯잖아요. 근데 부잣집 같은 데 보면 회장님들 막 이런 사람들 나오면 커다란 책상 안에 봉투 갖다 놓고 페이퍼 나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칼 갖고 와서 이렇게 뜯죠. 그죠?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아시겠죠? 우린 그래서 손가락 쓰고 있는 거고 저희가 좀 더 돈을 벌면 페이퍼 나이프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발달할수록 도구의 쓰임새가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도 빨리 페이퍼 나이프를 쓰는 집안으로, 그죠? 그러다 이제 후기 구석기가 돼요. 이때의 특징은 쐐기 같은 걸 대고 같은 형태의 돌날격지를 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후기 구석기를 대표하는 유물로는 뭐가 나오냐면 승배찌르개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봐요. 돌을 지금 깨트려서 만들고 있는 시대잖아요. 여기 보시는 구석기는 뗀석기라고 해서 돌을 지금 깨트려서 쓰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커다란 돌을 가져와서 이 돌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깨트릴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깨면 잘 안 깨지니까 나무로 여기에다가 쐐기 같은 걸 대요. 우리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왜 조각가들이 돌멩이 깨트릴 때 정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 여기다 딱 대고 이걸 때려요. 그럼 얘가 이렇게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옆으로 옮겨요. 또 때려요. 그럼 또 깨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완벽히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고 때렸으니까 대충 비슷한 모습으로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쐐기 같은 걸 대고 같은 형태의 돌날격지를 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돌날은 날이 있는 돌멩이란 뜻이고요. 격지는 돌에서 깨진 돌의 부스러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쐐기를 대고 같은 형태로 날이 있는 돌의 부스러기를 깨트리고 있다. 요 얘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아이고야. 그래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유물에는 승배찌르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승배찌르개가 뭐냐면 혹시 낫 보신 적 있어요? 낫 보신 적 있죠? 그럼 낫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자루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낫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자루 속에 박히는 거잖아요. 이 자루 속에 박히는 이 부분을 승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6페이지 사진에 보시면 뚜루개가 있고 이건 막 구멍 뚫을 때 쓰는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승배찌르개가 보이는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끝부분이 조금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자루에 박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돌멩이를 깎아서 이렇게 해서 자루에다 이렇게 박는 거예요. 한 음절로 막 흔들면 뭐게요, 이게? 승배찌르개가? 창이에요, 창.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루에다 박아놓고 던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봐요. 지구는요, 더워졌다 추워졌다를 반복합니다. 저희가 추워졌던 시대를 빙하기 또는 빙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빙하기 뒤에 있는 시대라고 해서 후빙기라고 불러요. 저희가. 여러분과 저희는 후빙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구석기는 빙하기였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엄청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덩치가 크고 털이 북실북실한 맘모스 같은 애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들이 덩치가 크니까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냥을 할 때 이 동물들을 쫓아다니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후기구석기로 들어오면서 날씨가 따뜻해져요.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토끼나 여우나 새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들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인간이 뛰어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냥은 해야 되는데 인간의 속도로는 저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저걸 사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를 날려보내야 돼요. 그러려고 등장한 게 창이나 또는 화살 같은 게 등장하는 거예요. 쟤를 사냥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훅훅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이해하시겠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주냐면 만약에 여기서 시험을 주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뭐 중기 구석기에는 하나의 도구가 여러 용도로 사용됐다. 그럼 틀리는 거죠. 중기 구석기에는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용도로 쓰였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나오죠. 전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승배지르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석기가 너무 기니까 이걸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기니까. 우리 생활 모습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각 시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보실 거예요. 이제 생활 모습을 보실 건데 구석기인들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사냥을 하거나요. 좀 유식한 말로 수렵이라고 불러요. 나무 열매 따먹거나 채집이라고 불러요. 물고기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 어로의 생활을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나무 열매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살다가 보면 내가 사는 동네에 더 이상 따먹을 나무 열매도 없고 그 다음에 잡아먹을 동물, 사냥감도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주변에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나무 열매도 없고 사냥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죽을까요? 지금 배달의 민족 없어요. 배달시킬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없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상해봐요. 똑같아요. 한국사는 상상하시면 잘해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석기인데 지금 주변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사냥감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아요. 한반도에 구석기인들이 살았을까요? 한반도에 구석기인들이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지금 제목이 한국사인데 안 살았으면 뭐하러 배우겠어요? 세계사가 아닌데. 그런데 구석기인들은 우리 민족의 직접 조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바다가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해수면이 낮아가지고 당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이 다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하니까 사냥감을 찾아서 오늘은 한반도에 살다가 뭐 내일은 중국에 갈 수도 있고 모레는 일본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조상인지 중국 애들 조상인지 일본 애들 조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분명히 구석기 시대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구석기인들을 우리 민족의 직접 조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봐요. 이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석기인들이 굳이 집을 짓는데 에너지를 소비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들도 알아요. 자기가 언젠가는 사냥감이 떨어지면 이동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굳이 집을 짓는데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어디에 사냐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동굴이 없으면 기둥을 세워서 짐승의 가죽을 천막처럼 둘러요. 그래서 이게 천막처럼 둘러놓은 집이라고 해서 이걸 막집이라고 불러요. 또는 바위 그늘에 살아요.
바위 그늘은 뭐냐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바위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요 밑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비 정도는 막아주거든요. 어차피 이동을 하는데 굳이 한 곳에 집을 짓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신석기가 돼요. 신석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구석기인들은요, 짐승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무 열매 따먹고 사냥해 먹다가 해지면 동굴 들어가 자다가 사냥감 떨어지면 이동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짐승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신석기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신석기인들부터는 우리 민족의 직접 조상이라고 봐요. 이제 더 이상 이동 안 해요. 농사 짓고 가축 키우니까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고 이건 인류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걸 신석기 혁명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고 신석기 때부터. 근데 벼는 재배되지 않습니다. 벼는 청동기 시대가 돼야 재배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꾸 장난 잘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석기 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돼서 수렵채집 어로는 사라졌다. 이게 맞을까요? 맞을까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우리도 합니다. 예를 들면 참치는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시잖아요. 김병만이 살아있는 이런 건 안 없어집니다. 정글의 법칙이잖아요. 딱. 그죠? 나무 열매 따먹고.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에 오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자기들이 촬영 끝나면 간다는 거. 그러니까 김병만이 집 짓는데 에너지 소비 안 한다고요. 대충 산단 말이에요. 요즘은 잘 볼 수 없는데 옛날에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럼 여름, 가을철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그 은행 엄청 주워 가셨어요. 지금도 산에 가면 가끔 산에 등산 가시면 보실걸요? 도토리 주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주워 갔으면 그런 걸 붙여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렵채집 어로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농경과 목축 시작됐다고 수렵채집 어로가 사라지진 않아요. 혹시 낚시하세요? 낚시 안 하세요? 요즘에 뭐 낚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럼 낚시해서 사람들이 가서 물고기 잡잖아요. 그럼 그 잡은 물고기를 뭐 하든가요? 매운탕 끓이고 회 떠먹잖아요. 그럼 어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졌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아요. 한 곳에 머물러 살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착생활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지겠어요? 집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지은 게 움집이에요. 주로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 움집이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이유는 당연하죠.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이니까. 움집이 뭐냐면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을 파요. 땅 속으로. 지하로 파요. 그럼 요걸 움이라고 불러요. 요걸. 그래서 거기다 기둥 세워가지고 위에 지붕 씌워 놓은 거예요. 이걸 움집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걸. 요걸 움이라고 부르고 요걸 움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 파고 들어간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살았고요. 움집의 형태는 보통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둥근 형태예요. 그래서 바닥이 둥근 원형이거나 모가 둥근 방형이란 말을 써요.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 모가 둥근 방형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형이 사각형을 한자로 방형이라고 불러요. 사각형을. 그러니까 사각형인데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은 아닌데 원하고 비슷하다 이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형이거나 모가 둥근 방형에 살았고 중앙에 난방과 취사를 위해서 불을 피웠던 화덕이 있어요. 중앙에 화덕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드디어 인간이 신석기 때부터 불을 사용했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장난칠 때가 있는데 불은 구석기 때부터 씁니다. 그래서
구석기인들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구석기인들도요. 예를 들면 도구, 언어 말할 수 있고요. 불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요. 구석기인들도. 불이 신석기 때부터 썼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별로 안 어렵죠? 별로 안 어렵죠? 요거 오늘 배우고 가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구석기, 신석기 문제 풀어보세요. 다 맞춰요. 다 맞춰요. 아시겠죠? 저희 잠깐 쉬었다가 요 뒤에 이야기 이어서 갈게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